되고 뭐 언제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백신을 맞아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 감염이 돼도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예. 뭐 이게 과학적으로 딱 면역력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그래서 다들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뭐 마케팅도 그렇게 많이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면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11개 항목을 띄울 건데요. 2장에 걸쳐서 내가 거기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예. 자, 첫 번째 장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다 내일 같죠? 두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뭐 배탈 설사를 자주 한다. 세 번째, 주 2회 이상 뭐 단지 약간 말고요. 얼큰하게 취한다. 네 번째, 요건 좀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일단 밤 12시 이후에 자고 시간도 되게 짧다. 6시간 못 잔다. 다섯 번째,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을 매일 먹는다. 시켜서. 배민 이런 거. 여섯 번째,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은 안 걷는다. 운동 별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장 세고 계시죠? 눈이나 입안이 눈 주위 또 입안 아니면 입 주위에 염증이 잘 생긴다. 뭐 조금만 피곤하면 입이 툭 붉힌다. 여덟 번째, 상처가 생겼는데 잘 안 아물어. 네, 왜 옛날엔 괜찮았는데 네, 한번 생기면 이거 나올 줄을 몰라. 그리고 담배를 자주 피운다. 스트레스가 전보다 자주 열받고 이게 쌓인 게 잘 안 풀려요. 자, 마지막, 가족 중에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있다.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세셨어요? 네. 자, 지금 세셨으면 나는 4가지 이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부터 7가지까지 해당된다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네요? 그러면 8가지 이상이다. 없으세요? 다 손 드시지 않았는데 분명히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되신 거지? 제가 그 이상 되시는 분한테 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안 되네요. 예, 원래는 아유 면역이 좀 많이 약하시네요 하면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 이하는 일단 정상적인 면역 상태로 아주 양호하다. 5개에서 7개까지는 면역력이 약간 저하된 상태로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뜻이고요. 8개 이상에서 11개면 다죠. 다 해당되면 사실 여기 앉아 계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의지도 잘 안 생기실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5개에서 7개 사이는 좀 계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다 손을 안 드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역력 테스트를 막 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면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 면역이 뭘까요? 여기 나와는 있습니다만 일단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속에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외부의 것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라던가 곰팡이라던가 세균, 암세포 그런 애들 다 해당되겠죠. 그런 애들한테 내 몸을 지키려는
그런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차로 뭐가 돼야 되냐면 나와 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기, 뭐 영어로는 셀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비자기, 난 셀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쁜 균들, 바이러스, 이번에 뭐 코로나19 뭐 다 해당되겠죠? 암세포, 뭐 곰팡이, 세균 뭐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는 능력을 일단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공격하고 남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전투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막 공격을 하면 어떤 질환이 됩니까? 이런 질환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선물 드려야죠. 처음으로 맞추셨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오시면서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10개짜리 샘플 받으신 거 있어요. 요게 아연하고 프로폴리스하고 비타민 A, C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아주 면역에 좋은 이 정품입니다. 정품라는 이따가 제가 말씀도 드릴 거예요. 프로폴리스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열심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남을 일단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에 해당하는 애들을 열심히 공격을 해서 이제 무찌르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선천 면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인 거고, 후천 면역은 왜 백신 맞지요? 그죠? 백신 맞거나 아니면 뭐 간염같이 한번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경우, 항체가 생겨서 이제 다음에 걸리면 다음에 걔가 들어오면 기억을 했다가 이제 대항하는 힘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이제 후천 면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커스 맞출 거는 이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NK 세포라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TV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문제작인가 이게 NK 셀, 내추럴 킬러 셀의 줄임말이에요. 자연 살해 세포. 이게 대표적인 선천 면역 세포인데요. 얘는 아주 똑똑한 애예요. 전투병 중에서 제일 최우수 전투병. 이게 그 외에 면역 세포 중에서 T 세포라는 것도 있고 막 하거든요. 걔네들은 혼자서 못 움직여. 일단 정보를, 이 적군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줘야 돼요. 주고 나서 아 그래? 하고 싸워요. 하지만 NK 세포는 가서 정확하게 혼자서 적군을 식별을 합니다. 암세포가 됐든 뭐 바이러스가 됐든 찾아가서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바로 처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작용이 뭐냐면 암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도 억제를 해줍니다. 면역 조절의 기능도 가지고요. 뭐 면역 조절이라고 하면 이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 대표적인 게 아토피라든가 뭐 루푸스, 류마티스 같이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남을 좀 잘 구분을 못 한다던가 그래서 과민 반응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조절을 좀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NK 세포인데, 만약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 같으면 NK 세포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보시듯이 저 NK 세포가 유해 세포를 찾아가서 무찌르는데요. 우리 저기 1번에 암의 증식과 전이 억제라고 돼 있죠. 남의 얘기 같죠. 그죠? 난 암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상인의 몸속에도 통상 암세포가 5,000개 존재합니다. 그걸 NK세포가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NK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쌓여가지고 암에 걸리는 거죠. 네, 우리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다 나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NK세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NK세포가 찾아가서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장면도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요게 2000년 자료거든요. 란셋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그 연구 논문들을 실어 놓은 이제 논문 자료예요. 거기 보면 건강한 일반인을 100이라고 봤을 때 NK세포 활성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각종 암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를 조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50에 못 미치죠. 그죠? 가장 못 미치는 게 난소암 환자네요. 그죠? 유방암 환자는 50에 가깝지만 조금 못 미치고, 네. 이렇게 암 환자들은 NK세포 활성도가 뚝 떨어지더라. 네, 그만큼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NK세포 활성도가 좀 높았다면 암에 아마 안 걸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NK세포가 중요하고 우리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면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번 알고 짚고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런데 이 면역이 NK세포가 얌전하게 잘 있고 건강하게 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얘는 NK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세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화합니다. 줄어들어요. 왜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가슴뼈 안쪽에 흉선이라고 있어요. 사이머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기관입니다. 림프 면역기관. 거기에서 사실 이제 T세포 이런 게 생성되거든요. T세포도 이제 면역에 있어서 전투병이 되는데 전투병 3개가 있어요. 이제 뭐 T세포, B세포, NK세포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요 흉선이라는 게 태어났을 때는 15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점점 자라서 20세 되면 40g 정도. 요게 이제 피크래요. 그래서 이 형성이 완성이 되는데 그 뒤에는 노화에 의해서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노화인 거예요. 20대 중반 넘어가면. 그러면서 이게 지방세포로 바뀐답니다. 점점점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조금씩 잃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다른 방법으로 면역을 좀 자꾸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 말이고요. 자, 퀴즈입니다. 땡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땡땡. 예. 죄송합니다. 먼저 손 드셨어요. 스트레스입니다. 땡땡 2개인데요. 네. 면역입니다. 네. 오늘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요. 면역이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면 조금, 네. 혈터. 네. 네. 산소요. 맞습니다. 네. 산소. 네. 자, 선물을. 마찬가지 요거는 씹어먹는 프로폴리스예요. 안에 연지 캡슐로 돼가지고 식물성 기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요. 이게 톡 하면서 이제 목이 너무 따가울 때 그게 싹 발리면서 나머지 식물성 기제도 이 쫀득쫀득하게 이게 약간 간식 마냥 이렇게 씹으면 꼬미처럼 씹으면 싹 녹아요. 그래서 요거 3컬러 프로폴리스
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산소는 뭐 사실 너무나 필요한데요. 그냥 산소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답은 이래요. 활성산소가 사실 그렇습니다. 네.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가 산소는 O2 이렇게 적잖아요. 분자 상태. 네. O가 2개 있는 거. 그런데 얘가 이 하나를 뺏겨요. 뺏기면 우리 보통 이 짝지가 있잖아요. 짝지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분 좋은데 누가 뺏어갔어요. 완전 열받고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다른 짝지 뺏어와요.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면서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말하자면 생활의 찌꺼기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산화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사과가 갈변하는 거 한 입 베물고 놔두면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잖아요. 예, 저런 것도 활성산소에 의한 거예요. 못이 녹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조금 더 볼게요. 과산화수소수 아시죠? 약국에서 사보신 경험도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상처 소독할 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기포 나는 거. 얻어진 좀 따갑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좀 어렵네요. 저런 분자식으로 해서 중간에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 효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상처에서 나와요. 그 상처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거기서 산소 분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기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저 밑에 보시면 자, 소독 꿀팁은 유튜브 채널 약사라니 TV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수는 상처 소독에는 이제 잘 쓰지 않아요. 쓰지 마세요. 저희 약국에 오시면 제가 과산화수소수 달라고 하면 뭐에 쓰실 건지 여쭤봐요. 뭐 상처 소독에 쓸 거예요 하면 이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걸 권해드려요.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썼어요. 그런데 요새 좋은 약 많습니다. 소독약. 네, 그래서 이게 과산화수소수는 정상 조직도 좀 파괴를 해요. 좀 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라도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또 아기들이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입에 좀 들어가고 음용하게 되면 좀 급성 독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카탈라제라고 했죠. 상처에서 나온다고 했던 효소. 그게 없는 주변부는 소독이 안 돼요. 주변부도 사실 소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귀걸이 귀 뚫고 소독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저걸로 하면 귀 침이 부식이 돼요. 그래서 저거 쓰면 안 돼요. 또 수분 드레싱 있죠. 그거랑도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거기에 수분 드레싱 설명서에 깨알같이 나와 있지만 거기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 쓰지 마시고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알코올도 원래 상처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약국에 가시면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애니클렌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또 이용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약국에 가서 상처 생겼을 때 한번 여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과산화수소수도 활성산소에 속한다. 자, 또 퀴즈입니다.
자, 우리 그 세탁 표백제 있지요? 아시죠?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탁 표백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염소계와 산소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요 중에서 의류의 색상을 변색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하나 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어떤 제품이라고 할까요? 앞에 브랜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아주 잘 아는 걸 거예요. 표백제로 쓰는 거. 맞춰보실 분. 손을 들고요. 제가. 네. 자, 첫 번째, 무슨 개일까요? 염소개일까요? 산소개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는요?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염소개인데, 그 다음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어떤 거 있어요? 앞에 힌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유한락스, 유한거. 네, 꼭 유한거 아니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탁 표백제는 흔히 염소계와 산소계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의류의 색상을 변색시킬 우려가 있는 표백제는 염소계 표백제고, 대표적인 건 락스가 있습니다. 주로 액체로 되어 있죠. 저거는 산소계는 주로 그 과립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과립, 그 가루처럼 되어 있는 거. 선물 드려야죠. 선물 몇 개 안 남았는데. 요번에도 요거 드릴게요. 그 씹어 드시는 프로폴리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그 항산화 성분 다 들어있어요. 손님, 요거 저쪽에 좀 드려줘. 있습니다. 네. 다른 걸 원하시는요? 목 안쪽하실 때, 그럴 때 아니라도 꾸준하게 드셔도 도움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염소계는 대표적인 게 락스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 차이인 셈인데, 차염소산 나트륨이 이제 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요게 잘못하면 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사람 인체에도 유해할 수가 있고, 잘 아시죠? 락스 뿌리면서 잘못해서 좀 호흡기 이렇게 화장실 청소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반나절 누워있어야 되고 막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마스크를 끼고 청소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옷에 튀면 옷이 막 못 입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그죠. 네, 위험합니다. 호흡기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염소 기체 독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계 표백제는요, 사실은 과산화수소계 표백제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 산소계라고 해놓은 건 조금 마케팅적인 용어예요. 좀 좋게 들리려고. 그래서 원래는 과산화수소계 표백제가 맞는 말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아주 풍족한 지식으로 네, 무장해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활성산소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순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기능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포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죽입니다. 얘도 암세포를 죽이고요. 퍼지지 못하게 하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아시죠? 분화될 때도 활성산소가 필요합니다. 몸에 침입한 유해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필요합니다. 저분이 이제 제임스 왓슨이라는 분인데요.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미국의 생물학자세요. 당시에 DNA 이중 나선 구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게
마지막에 이제 흑인 차별 발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계에서도 좀 내쳐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흑인들은 이제 뭐 DNA상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발표를 하셔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계에서도 약간 추방당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요 이제 논리는 아주 신빙성 있는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네, 한번 저 밑에 거 읽어봐 드릴게요.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단백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췌장의 염증이 일어나면 이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 췌장 기능이 뭐 인슐린 분비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발생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뭘 잘 지키고 아까 NK 세포 잘 지키고 하려고 해도 이 현대인들은 환경적으로 이 적당한 활성산소가 아니라 과한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환경 오염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외선도 영향을 미쳐요. 또 스트레스 크죠? 화학물질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것들 해당되고 뭐 먹는 습관들 아까 면역 테스트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모두가 다 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활성산소를 좀 줄여야 되겠죠. 이 활성산소는 또 지방을 산화시켜서 요걸 과산화 지질이 되게 해요. 과산화가 무슨 말입니까? 산화가 과하다 이 말이죠. 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말이에요. 그죠? 과산화 지질이 돼서 요게 노화의 주범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활성산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질병의 사실 한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런 책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동맥경화든 암이든 노화든 네, 그래서 그런 관련 책들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사실 저거는 뭐 일부에 불과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라고 하니 뭐 성격수의 질병이 해당이 되겠죠. 눈, 관절, 심장, 신장, 피부, 뇌, 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질병들이 모두 활성산소와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줄여야 돼요. 방법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항산화로. 아까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요? 산화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항산화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는 이미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내인성 항산화 성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효소입니다. 그건. 네, 내인성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 왼쪽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던가 조금 말이 어렵지만 SOD, 스코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요것도 효소예요. 또 카탈라제, 아까 전에 무슨 카탈라제 나왔는데 과산화수소도 나왔죠. 또 티오레독신, 또 코엔자임 Q10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엔자임 Q10은요
심장에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할 때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으셔가지고 약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드셔요? 약 이름은 모르시죠? 네, 그쵸. 아마 좀 뭐 상당수가 이호 계통 약일 것 같은데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스타팅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면 이 코엔자임 Q10 몸 안에 있는 내인성 항산화 성분인 코엔자임 Q10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 먹고. 네, 100ml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드시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내인성이고요. 이제 외인성은 외부로부터 섭취해 줘야 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사실 이제 가장 좀 포인트로 뭐 이제 저걸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실까봐 사실 조금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비타민 A, C, E 외우기 힘들면 에이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는 사실 비타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심에 있으니까 쟤 없이 나머지만 먹으면 나머지가 쟤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더 잘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쟤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이 좀 포커스로 중요하고요. 셀레늄이라고도 하고 셀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망간, 저기 빠졌는데 구리도 해당돼요.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이제 좀 있으면 저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제가 선물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프로폴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이제 플라보노이드도 해당되고 카로티노이드 계통, 예를 들면 라이코펜, 뭐 베타카로틴, 네, 그리고 뭐 아스타잔틴 뭐 이런 애들 약간 눈에 좋은 애들이에요, 쟤들이. 네, 그리고 카테킨, 뭐 녹차 카테킨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폴리페놀 성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외인성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빨간색 주목해 주시고요. 요 애들이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산화를 막는다. 자,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좀 복잡한데요. 아마 좀 오늘 학생들이 조금 왔을 텐데 잘 알고 계시는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내인성 항산화제인 효소들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외인성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항산화 네트워크예요. 네,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돌아가요. 네, 요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 공장이. 이 세포 안, 세포 밖. 안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밖에서는 또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익 애시드, 글루타치온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세포 안과 세포 밖에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이 활성산소도 제거를 해주면서 ATP 생산이라던가 각각의 세포가 하는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만약에 췌장 같으면 뭐 인슐린 분비도 잘 되게 되고 뭐 암세포도 없애는데도 아까 NK세포 얘기 드렸죠? 그것도 활성화가 잘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한 게 요겁니다.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고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 이제 노화가 되면 이 효소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요? 사실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예요. 네,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성 항산화 성분을 꼭 줘야 된다, 복용해줘야 된다, 섭취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프로폴리스 얘기를 뭐 어떤 걸 할까 항산화 성분 중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뭐 비타민 A, C, E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 강이라던가 그 다른 곳에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폴리스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에요. 플라보노이드는 여기 적어놨나? 안 적어놨구나. 네. 자, 젠프로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네. 퀴즈 낼게요. 플라보노이드는 사실 색깔 이름이거든요. 학생들 손 들면 안 돼요. 네. 무슨 색일까요? 손 들고 네, 제가 지목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목도 안 했지만 네. 네.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젠프로라고 프로폴리스와 아연 그리고 비타민 C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아까 받으신 거에 네, 온통이에요.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 외인성 항산화 성분의 한 가지로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프로라는 뜻이 앞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또 폴리스라는 건 이게 그리스어인데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사실 뭐 앞에서부터 뒤까지 지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꿀벌이 이 벌집을 지킨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꿀벌이 이 프로폴리스를 벌통 그 벌집 입구에 바른대요. 발라서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만큼 이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요거는 꿀벌이 모은 수액하고 꽃가루에 이 꿀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낸 그 밀랍을 같은 분비물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라고 하면 방금 거기서 왁스를 빼는 거, 그게 이제 추출물이 되고, 그걸 또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서 다시 공정을 거쳐서 항균작용, 항염작용을 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가지는, 그건 이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만은 꼭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죠. 항산화, 항균 요 작용을 가진다. 그래서 항균, 항산화 작용의 플라보노이드다. 또 얘가 하는 주된 작용은 더 중요한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이 체력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선물로 드렸던 게 하나는 이제 씹어서 드시는 거. 그래서 목이 이제 당장 따갑다 할 때 콕 이렇게 씹어 드시면 목 안에 좀 발림성이 좀 좋은 쓰리칼라 프로폴리스라는 애고, 젠프로는 이제 알약 그 캡슐인데 삼켜서 드시면서 꾸준하게 드셔서 내 몸 속에서 면역을 끌어올리는, 물론 뭐 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다 약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프로폴리스에 대한 약간 뭐 세계사라고 할까요? 기록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고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지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동물지라는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가 피부 질환, 감염증에 치료하는 데 적합하다. 네, 그리고 11세기에 아비센나라고 하는 이 이슬람 철학자라고 해요. 프로폴리스는 화살이나 가시를 뺀 자리에 발라주면 번나지 않고 통증도 진정된다. 항염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서 1998년 나고야 대학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바로는 유방암에 걸린 쥐에게 프로폴리스를 섞은 사료를 투여했더니 유방암이 30% 억제됐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의 잉카족은요, 요걸 프로폴리스를 열병의 해열제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요 초자를 보어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요 보어 전쟁 때 프로폴리스를 연고로 만들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다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점점 프로폴리스가 이런 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근래 들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고 주로 일본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프로폴리스가 항암제 투여로 몸 안에서 백혈구가 이제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백혈구를 늘려주는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작용을 했다는 연구 논문을 일본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에 주목을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사실 그 이후로 이런 제품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폴리스 얘기였고요. 여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어디에 좋아요? 와, 더 얘기할 게 없는데요. 여주가 저기 있는 보이시는 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별명도 쓴 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 주관하고 있는 약사항암식물연구회에서 직접 사실은 이 약사항암식물연구회가 정말 이제 약사님들끼리 뜻이 맞는 약사님들끼리 우리만큼은 이제 좋은 거 먹자 해서 저쪽에 어디죠? 함원인가요? 농원을 해서 진짜 유기농으로 다 재배를 하고 직접 가가지고요 뭐 매실도 따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고춧가루니 뭐 참기름이 막 이렇게 농사짓고 어쩔 땐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걸 다 망쳐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네, 그런 소황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양도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귀한 애들이라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약사항암식물연구회 해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사진들 있어요. 다 직접 찍어 놓으신 건데 그런 생략이라던가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거기서 취급하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판매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회원들 가입된 회원들용으로 원래는 이제 만든 거라서 여주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정말 뭐 내가 가족 중에 뭐 당뇨가 있다던가 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이 약사항암식물연구회 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주는 사실 외인성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천연 생략물이에요. 이게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레몬의 5배, 오이의 20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100g당 120mg의 비타민C가 함유. 이렇게 하면 뭐 감이 안 오긴 안 오는데요. 많다. 네. 그래서 피로 회복이나 감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일본의 장수 마을인 오키나와에서 건강 비결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식물성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뇨에 좋다고 해요. 이게 어떤 기전이냐면 카란틴이 이제 이름이 빠졌네요. 췌장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거기서 이제 인슐린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태워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 병원에서 받는 거 그거 막 끊고 이거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받는데 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 뭐 돼지 감자니 뭐니 이렇게 막 드시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이제 여주환도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또 성분이 한 가지 더 봐둘 만한 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주가 사실 좀 써요. 여주의 쓴맛이 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제가 하려는데 네, 양약 고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몸에 좋은 약이 이비스다. 맞습니다. 네,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져서 그러면 고지혈증이 좋겠죠. 네,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위장에 그렇게 좋대요.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뭐 먹으면 속이 따가우면서 소화가 잘 안 되신다. 그런데 저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거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있다 하면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식품으로 드시는 거니까 뭐 크게 이 식품은 뭐 부작용이 그렇게 있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어보고 나 써서 못 먹겠어 하면 못 드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쓴 오이라는 별명의 여주도 제가 한번 소개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외인성 항산화 성분을 보충을 하면서 사실 이걸로 끝은 아니죠. 우리가 생활요법도 사실 써야 돼요. 근데 생활요법은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전에 처음 면역력 테스트 한 거 거꾸로 하시면 되잖아요. 네, 많이 걷고 잠 일찍 자고 많이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예, 그것만 거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외에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아마 다 또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체온 면역력이라는 거.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1도 올리기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뭐 아파서 열이 1도 오르는 거 말고요. 기초 체온. 네. 그 우리 뭐 병원 가면 이렇게 뭐 어디 들어가면 뭐 빨갛고 파랗고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내가 좀 기초적으로 좀 냉한데 뭐 이런 거 나오지요. 예, 그래서 이게 한때 정말 핫했어요. 그죠? 제가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다 입증이 되고 자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낮아지고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라고 이시하라 유미라는 일본 박사님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 체온을 높이는 법이에요. 이제 한여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반신욕, 네. 뜨끈한 물에 반신욕 진짜 좋습니다. 네. 안 되면 족욕이라도 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올라와서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지정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잘 때도 뭐 베개를 하나 받치고 좀 심장 높이로 해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 베개 차버리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TV를 보거나 할 때 넷플릭스 보실 때 예, 발을 좀 담그고 10분이라도 좀 있으시면 그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다. 반신욕이 어려우면. 자, 그리고 이제 체온을 높이는 음식들 대표적인 거 쑥, 네, 생강, 단호박, 부추. 그 중에서 아까 그 박사님이 아주 신봉하는 것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강렬하시네. 땡. 제발 좀 손 들고 제가 제목 한번 맞추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맞추셨죠? 네, 맞아요. 네, 맞추셨으면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네. 생각. 맞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네, 여주환. 네, 이거 사실 좀 예, 금액이 좀 나가는 건데요. 네, 요게 이 장수생명에서 나온 여주환인데
약사항암식물연구회에서 나온 거고요. 나중에 용법 용약 궁금하시면 요 안에 설명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강이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서 뭐 레몬, 생강, 청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재가지고 차로 담궈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뭐 더 잘 아시니까 각종 요리에다가 무조건 생강 넣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추도 이제 몸을 데우는 음식이죠. 이 끝으로 자, 제가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배꼽을 내놓고 자고 있지요. 이제 한여름에 배꼽 내놓고 자지 말고 배에다가 뭐 좀 덮고 자라. 네, 겨울엔 더 따뜻하게 자고 발도 좀 수면 양말 신고 자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체온이 좀 많이 떨어진대요. 사실 이 밤에 또 기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밤낮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자고 일어나면 안 개운해요. 그리고 자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뭐 입을 예를 들어서 벌리고 잔다던가 그러면 입으로 구강호흡을 할 수도 있고 이 낮으로는 침 분비가 많이 돼요. 이 침이 하는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균 같은 게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자고 나면 두드려 맞은 것 같아 막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잘 때 뭐 수건을 좀 적셔서 습도를 좀 맞추는 거 그리고 적당하게 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쓰시고 뭐 지금 같으면 너무 선풍기 같은 거 막 얼굴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습도 잘 맞춰주시고 그렇게 생활 습관까지 짚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가까이 강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여주가 지담한 것도 있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는데 네. 그 여주가 그러면 지담한 게나 동글동글한 거나 그거는 약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성분이 똑같아요. 저기 회장님, 최정규 회장님 답을 좀 주시겠어요? 그 여주가 길쭉한 게 있고 이렇게 생긴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하던데 아십니까? 노란 거. 예. 곽영규 회장님 계시네. 직접 키우시고 사진 찍으셨기 때문에 더 잘 아셔서요. 좀 초빙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이세요. 약사항암식물연구회. 일단 회장님 여주 오이처럼 짧은 거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입니다. 토종이고 길다란 거는 외래종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여주를 재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5년, 10년 전에 인터넷 옥션이나 11번가 같은데 300g에 18,000원부터 22,000원, 25,000원에 그렇게 됐는데 4년 전에 베트남산이 들어오면서 베트남 수입 품위를 공고를 하면서 5,700원 판매. 그러다 그 다음에 인도산이 산더미처럼 들어와가지고 4,500원 판매 인터넷에다 우리나라 여주 재배하는 다 망하고 지금 재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산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최정규 회장님하고 이제 우리들끼리 우리 가족 먹게다가 여주환을 만드는데 작년 하반기에 정부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여주환 원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만드는지 정부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산이 이게 뭐 고가품도 아니고 하니까 냉장고로 이게 모셔온 것이 아니고 화물탄기에 가오다 보니까 이게 행태적으로 누가 봐도 도다반 쓰레기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근도 여주로는 유통이 안 되고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산 여주 파우더 여러 가지 유통이 되거든요. 그걸 구입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여주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거 화는 조선시대에는 그 계란본드로 꿀을 썼는데 50년대 이후에는 그 밀가루를 씁니다. 찰 밀가루. 그냥 밀가루가 있고 찰 밀가루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밀가루의 단백질 글루텐을 그 건강에 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글루텐 함량이 높을수록 이 빵을 찌면은 이게 비닐 봉지처럼 이렇게 차단을 해서 잘 부풀어 나고 그리고 또 환을 만들 때 계란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 나오는 환은 여주고버섯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원약재하고 밀가루 비율을 5대1로 썼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대충 16, 7%가 한 주먹 먹으면 대충 5분의 1이 밀가루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여주환은 그 다시마 끈적끈적한 그 알긴산을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 용량의 1 내지 2%만 투입을 합니다. 그 방금 그 여주환은 한 주먹 잡수면 대부분이 그 여주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쓰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돈 받고 팔았는데 양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생산회사로는 모양이 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납니다. 근데 방금 그 저거 한번 열어보시면 알맹이가 똘똘하게 광택이 많이 안 납니다. 그건 왜냐면은 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뇨에 쓰는데 중국 자료에 보면은 고지혈증이 첫째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여자분들 다이어트 그 이야기를 길게 하면 이제 강사님 시간을 뺐으니까 이로써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안 했다니까 회장님. 예? 아니 그 처음에 나온 게 그럼 국산 있고 이제 뒤에 나온 게 이제 그거다 이 말입니까? 여주에 지금 그거는 또 그걸 했는데 그래서 선정만 나오고. 여주 품종은 지금 대충 한 20여 품종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온 중. 20여 품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혹시 개인적으로 여주를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이거 심어놓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작은 것도 열고 긴 것도 쭉쭉 열거든요. 여런데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한 그루에서 5, 6개밖에 안 여는 포유가 있고 크거나 작거나 간에 길쭉한 게 한 20cm, 30cm 되는 여주가 한 그루에서 많이 딸 수 있는 건 한 30개 이상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주를 그 재배를 이 가정용으로 하시게 되면 한 나무에 몇 개 열리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키우는 씨앗을 계속 파종을 해가지고 키우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건친교배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재래종을. 그래서 이제 내가 키워가지고 열매 많이 열리는 여주를 몇 폭 심으면서 모종 파는 데 가서 5포기에 한 포기씩 사다가 중간중간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건친 교배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또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씨앗 발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여주입니다. 이 딱딱해가지고 여주거든요. 그 중국 바이투닷컴 중국 사이트 보면 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도 한 4, 5년 전부터 중국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전부터 모종 봄에 조그마한 걸 파는데 비교적 비싼 게 여주 모종입니다. 맞습니다. 800원 내지 1000원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사면 800원이고 1000원이다. 그 왜 그럴까요? 발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임하고 우리가 그 소통이 되면 제가 발화를 하면 99.9% 발화를 지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하나 되면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 모든 씨앗은 발화시키는 그 나름대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또 다른 예주 질문 있습니까? 예. 그 건조된 예주를 차로 끓여 먹으면 꿀 타 먹어도 됩니까? 건조된 여주를 차로 끓이거나 인삼을 달이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이 팔팔 끓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인삼을 달이거나 물을 달이거나 팔팔 끓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지금 우리 항암식물 연구에서 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고급 재료를 가지고 개목골을 만드는데요. 인삼도 100도씨에서 3시간 이상 열을 가면 사포닌이 다 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주를 저거 다릴 때 처음에는 불을 조금 높이든지 해가지고 물이 끓는 게 보이면 그때 물을 나사가지고 끓지 않게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처음에 전체 물을 부어가지고 액체 양의 최소한도 3분의 1 이상 줄어들 때까지 열을 가는 게 좋습니다. 좀 높이는 한 반까지 줄어들 때까지. 그래서 계속 팔팔 끓고 삶아버리면은 모든 그 차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거 할 때는 또 역시 젊은 여자분들 그 잘 모르는 게 하나는 노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노두. 그러니까 제일 위에 그 머리에 그 쌍노루 부위 있죠. 그거는 전통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개목고 만들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밑에가 다 같이 다 집어버립니다. 그 노두 제거를 하면 전체 무게의 약 7%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2학년 이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원들끼리 나하고 우리 가족이 먹는 제품을 만들자 이런 만드는데 일반 판매는 불가능입니다. 수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 가족 먹자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세상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약사항암식 연구에서 우리 일반 판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고민은 원료를 충분히 지금 구하는 게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좀 사람이 조금 한데요.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원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연세 많은 분들한테 재배를 의뢰를 하면 거의 매주 또는 한 달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가서 제가 살피고 이웃 동네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약사항암식물 연구회하고 어떤 모임이나 인연이 되었으면은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 약사항암식물연구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글 쓰는 데가 있겠지요. 그런 데다가 이제 좀 남기시면 그런 게 좀 호응이 많으면 아마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상 마쳐도 될까요? 아, 네. 네. 여주를 또 여주예요? 예. 들어가셨는데? 네. 여주를 잘라가지고 예. 그 설탕에 해가지고 액기스를 내가 이래 사고시는 예. 그것도 괜찮을까요? 설탕에 예. 여주를 재신답니다. 괜찮으실까요? 처리를 많이 열리니까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매실 액기스부터 설탕을 넣는 그 목적은 설탕을 가지고 그 식물 속에 있는 주요 성분을 뽑아내자 이 말이거든요. 뽑아내자 이 말인데 역시 설탕을 가지고 여주 성분을 추출해도 별로 관계없는데 단 시간을 없어져야 될 것이 매실 액기스 뭐시 전부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주 몇 킬로그램에 설탕 몇 킬로그램 이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엮는 방식에 따라서 설탕하고 여주나 매실하고 접촉면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냥 너가 희저으면은 잘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항아리에다 밑에 한 3cm, 5cm 정도로 넣고 예. 설탕하고 적당히 뿌리 넣고 밑에 이 고체 물질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살랑살랑 약간 흔들어주면 새로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넣고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내용물이 안 보이도록 설탕을 완전히 덮여야 됩니다. 안 덮고 공기 접촉이 되면 흰 앙금이 생깁니다. 물론 걷어내고 먹어도 되는데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안 보이도록 다 덮고 최소한도 한 2개월 정도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놔둬봐야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도중에 희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희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액기스가 추출이 되면 알은 날 때는 밑에는 안 움직이게 위에 액만
알아냅니다. 그래야 밑에 설탕이 같이 안 따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나 설탕을 많이 먹기 싫은 사람은 밑에 까는 데 설탕 가면 내려두고 예. 위만 알아내가지고 최소한도 3개월 내지 6개월 숙성을 시키면 좋습니다. 대충 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되면 잘 표가 나는데 1년 두면은 그 애기 색깔이 바뀝니다. 뭐 배신이냐 뭐에 따라서 난 잘해보면 1년 넘으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 있다가 1년 동안 가능하면 1년 동안 다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도로 밀할 게 아니고 1년 동안 다 잡수고 올해 또 해가지고 내년 1년 동안 또 다 먹고 쓸데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 20년 30년 두는 거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가지고 뽑아내는데 그거는 뽑아내는 목적이니까 설탕을 가능하면은 적게 먹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으로 뽑아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잡수시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들어가서 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손 크셔서 많이 담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